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6강 항상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신경계 부분 암기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자, 요 항상성 부분도 암기할 부분이 조금 있지요. 근데 요거는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응용된 고득점 문제도 잘 풀 수 있으니까 좀만 더 힘을 내서 요 3단원 내용 배울 때는 좀 암기를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78페이지 보면은 호르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과학 돋보기 부분 보면은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비교해 봅시다. 자, 얘네들의 큰 차이는 분비관이 있고 없고입니다.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이 호르몬을 바로 피 속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요. 그래서 분비물들을 체외로 보내는 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동시에 들어있는 기관이 이자입니다. 이자. 자, 이자 속에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둘 다 들어있는데 내분비샘은 뭡니까? 네, 이자에 들어있는 내분비샘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습니다. 자, 요게 내분비샘이고요. 그 다음 외분비샘은 이자에 있는 이자액이 분비되는 부분을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자,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자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둘 다 들어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이랑 신경의 비교는 사소한 부분에서 약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건 스스로 해보세요. 자,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은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해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있는 내분비샘 전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는 요거를 빠삭하게 암기를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했죠. 물론 올해 수능에는 갑자기 출제자가 색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안 나왔던 이제 지역적인 호르몬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작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나오는 메이저 호르몬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불안하다 싶은 친구들은 나머지 호르몬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봐야 될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얘 굉장히 고득점으로 나오고 많이 어려워하는 호르몬입니다. 얘 작용은 좀 빠삭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간간이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얘도 간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4개 정도만 좀 빠삭하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당뇨병이라는 게 있어요. 내분비계 질환을 나타낸 건데 요거는 2단원의 사람의 물질대사 부분에서도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인 대사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당뇨병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 당뇨병은 혈액 속에 혈당량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오줌 속에서까지 검출이 되는 병이었죠. 자, 근데 혈당량이 높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다시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하죠. 근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아예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제2형 당뇨병, 얘가 좀 특이합니다. 자,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제2형 당뇨병이에요. 자, 이거는 주로 비만인 환자들에게서 잘 나타날 수가 있는 병입니다. 자, 왜 그렇냐면 사람이 이제 과체중이에요. 비만이에요. 그러면은 비만인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겠죠. 그러면은 몸속에 포도당의 양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계속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는 이 포도당을 저장을 합니다.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나 글리코젠도 양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러면은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미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양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아도는 포도당이 피 속에서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온몸을. 자, 그러면은 원래는 포도당이 많으면은 정상적으로 조절을 하려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쵸?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자, 근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된 거죠. 자, 인슐린이 원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밥을 먹고 난 뒤나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때만 분비가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하루 종일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으니까 24시간 동안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 속에 인슐린의 양도 굉장히 많을 거고 표적 세포에도 인슐린이 계속 자극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질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니까 얘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돼도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혈당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 2가지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은 드디어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나오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는 크게 2가지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요 음성 피드백 대표적인 예시 티록신의 분비 조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지금은 같이 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관련 호르몬 작용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모식도죠. 요 모식도를 분석을 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혈당량이 증가한 경우에 그리고 혈당량이 감소한 경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뒷페이지 보면은 과학 돋보기 부분에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원래 항상성은 내분비계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신경계랑 같이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량 조절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부신속질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신속질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교감신경이 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자, 에피네프린의 역할은 글루카곤의 역할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식도 그리고 앞에 있는 모식도를 같이 분석하면서 혈당량 조절에서 어떤 조절은 내분비계에 의한 거고 어떤 조절은 신경계에 의한 건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면은 체온 조절 과정이 나옵니다. 얘 역시 모식도 분석이 중요하고요. 얘도 역시 밑에 있는 과학 돋보기로 보겠습니다. 신경계랑 내분비계가 어떻게 체온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모식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체온 조절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열 발산량이랑 열 발생량 비교해야겠죠? 추울 때랑 더울 때 열 발산량이랑 열 발생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중요하고요. 여기에도 역시 신경에 의한 조절이랑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랑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게 실선은 신경에 의한 신호전달이고 점선은 호르몬에 의한 신호전달로 구분해서 EBS 책에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요거 똑같이 한 번씩 그려보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84페이지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삼투압 조절은 사실 제일 간단해요. 지금 모식도를 보면 혈당량 조절이랑 체온 조절에 비해서는 삼투압 조절이 굉장히 간단하고 들어가는 호르몬도 그냥 ADH 하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겁나 어렵게 나와요.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고 3점짜리로 나오면은 실수를 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려워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빠싹하게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는 밑에 있는 얘를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투압이 높을 때랑 삼투압이 낮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삼투압이 조절되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보고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개념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 선생님이 짚어줬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89페이지에 있는 3점 수능 테스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표는 세포 AB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원심성 뉴런 침샘세포, 갑상샘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심성 뉴런 얘는 그냥 신경이고, 그리고 침샘세포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분비물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겠죠? 그리고 갑상샘 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요러한 표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특징 옆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를 적어보라고 했죠. 그러면 다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 외분비세포이다. 얘는 침샘의 특징이죠. 침샘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얘는 원심성 뉴런의 특징이겠죠. 자, 그리고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물질, 호르몬이겠네요. 그럼 얘는 내분비샘인 갑상샘을 나타낸 거고요. 각각 특징에 1대1로 매칭이 되네요.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O가 하나씩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A가 침샘이고 B가 원심성 뉴런이고 C가 갑상샘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나열을 해준 거죠. 그럼 물음표에 들어갈 거는 X, X겠네요. 그쵸? 특징당 하나밖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분비관으로 물질을 분비한다. 분비관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거는 외분비샘의 특징이었습니다. A는 침샘, 외분비샘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A와 C는 모두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자, A랑 C 적어보도록 할게요. A는 침샘입니다. 그리고 C는 내분비샘인 갑상샘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적어봅시다. 침샘에서는 분비물이 침이죠. 자, 침 속에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아밀레이스의 역할이 뭐예요? 탄수화물을 잘게 부수죠. 엿당 같은 작은 크기의 분자로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한다. 얘는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 그래서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물질대사 촉진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일단 물질대사 맞고, 그 다음 C 갑상샘을 봅시다. 갑상샘에서는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입니다. 자, 티록신의 역할 뭐예요? 물질대사 촉진 맞죠? 그래서 둘 다 물질대사를 촉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B와 C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모두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한다. 자, B 원심성 뉴런, 그 다음 C 갑상샘입니다. 자, 원심성 뉴런은 정기적인 신호를 그 다음에 있는 뉴런이나 어떤 세포로 전달하죠. 그쵸? 그럼 B는 일단 맞는 거. 그 다음 C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은 표적세포로 가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랑 C는 모두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자,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BC를, 표는 ABC에서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가는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 중 하나이고 가에서 B와 C가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ACTH랑 TSH랑 ADH 세 개가 ABC 중 하나라고 했죠. 근데 얘네 셋 중에 두 개가 가에서 분비가 된대요. 자, 얘네들이 각각 어디에서 분비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됩니까?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역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럼 얘네 셋 중에 두 개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렇다면은 가가 전엽이고 B랑 C가 ACTH랑 TSH, 그리고 A가 ADH 항이뇨 호르몬이구나 라는 게 나오죠. 그럼 B랑 C가 뭔지만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선생님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그림을 보고 찾는 방법 알려준 적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 호르몬 3개 중에 2개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는 걸 찾고 가가 전엽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봐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통 뇌하수체 그림을 줄 때는 위에 있는 시상 하부 그림도 같이 줍니다. 자, 시상 하부의 그림을 보고 찾는 거예요. 자, 시상 하부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 밑에 있는 게 전엽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는 여기 뾰족한 부분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전엽인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방금처럼 분석해서 찾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ADH겠네요. 자, 그리고 B랑 C를 찾아야 되는데,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보다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는 우리가 음성 피드백 조절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샘의 음성 피드백 조절 모식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상 하부. 시상 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얘는 표적기관이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TSH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얘 때문에 TSH가 분비가 되죠. 자, TSH는 표적기관이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으로 가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자, 근데 여기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자, 티록신은 자기가 충분히 분비가 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TRH 분비를 억제시키고 TSH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가 원인이 됐던 거를 억제하는 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티록신 음성 피드백 조절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고요. 자,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으로 시상 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특징들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자,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요걸 보고 찾으면 되겠죠? B랑 C를 봅시다. 확연하게 갈리네요. B는 O고 C는 X입니다. 자, 그렇다면 B가 뭐라는 거예요? 그쵸? 얘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되겠네요. 그리고 C가 자연스럽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은 O고, ACTH는 요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다 채우고 났으니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전엽입니다. 틀렸고, 2번 기억은 X이다. O입니다. 틀렸고, 3번 갑상샘을 제거하면 TSH의 단위 시간당 분비량은 제거하기 전보다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갑상샘을 제거했대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갑상샘을 제거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티록신이 나와가지고 물질 대사가 촉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시상 하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TRH 분비량이 막 늘어나겠죠. 그럼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가지고 TSH 분비량도 확 늘어날 거예요. 자, 왜? 티록신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C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다. C는 ACTH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TSH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높으면 체온이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TSH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높대요. 그럼 TSH가 증가하면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농도도 높겠죠. 자, 티록신의 역할이 뭡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면은 체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럼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자와 기관 A에서 분비된 호르몬 X와 Y가 이동하는 과정을, 표는 호르몬 가와 나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XY 중 하나이고 세포 기억은 X의 표적세포, 니은은 Y의 표적세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분석하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기관 A에서 동그란 모양의 호르몬 X가 나옵니다. 얘는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한 뒤에 세포 기억에 도달하네요. 자, 그리고 이자에서 네모 모양의 호르몬이 Y가 나오고요. 얘가 세포 니은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우리 두 가지 알고 있죠.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입니다. 얘네 둘 중에 뭔지 이 표를 보고 찾아볼게요. 자,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시킨다. 자,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호르몬 뭡니까? 그쵸? 얘가 글루카곤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호르몬 Y가 글루카곤이 되겠죠? 자, 그럼 나가 자연스럽게 호르몬 X일 거고 얘는 뭔지 찾아봅시다. 자, 티록신의 합성 및 분비를 촉진시킨다. 자, 얘는 뭘까요? 그쵸? 바로 앞 문제에서 했던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다시 여기 그림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호르몬 X는 TSH예요. 그러면 기관 A가 뭘까요? TSH가 분비되는 내분비샘. 또 얘는 뇌하수체 전엽을 나타낸 거겠네요. 자, 그럼 표적세포도 찾아봅시다. 자, TSH가 세포 기억이 표적세포예요. 자, TSH는 표적세포가 갑상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기억은 갑상샘 세포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세포 니은은 이자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의 표적세포입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니은은 간이 되겠네요. 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관 A는 갑상샘이다. 기관 A는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Y는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기억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분비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물질 ABC의 특징을,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글루카곤, 아밀레이스, 티록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거를 봅시다. 자,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가는 거, 간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 어떤 호르몬에 의한 겁니까? 바로 위에서 했듯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BC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A와 B는 이자에서 분비된다. 자, 얘는 누구랑 누구입니까? 자, 위에 있는 세 개 중에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이자의 내분비샘에서 글루카곤, 그리고 이자의 외분비샘에서 아밀레이스, 소화효소 분비되죠. 자, 그 다음 B와 C는 혈액을 통해 운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거 호르몬이죠. 왜? 아밀레이스는 분비관을 통해서 바로 직접 분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B랑 C는 글루카곤과 티록신을 나타낸 거겠네요. 그러면 위의 특징이랑 밑에 특징에서 글루카곤은 중복됩니다. 중복된 거 뭐예요? B가 중복되죠. 그러면 B가 글루카곤이고 A가 아밀레이스, 그리고 C가 티록신을 나타낸 거겠죠. 자, 그러면 기억 과정을 매개하는 거는 B일 거고, 자, 그럼 밑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아밀레이스이다. A는 아밀레이스 맞죠? 그래서 맞고, 그럼 니은 B는 과정 기억을 촉진한다. B는 글루카곤입니다. 과정 기억 촉진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 디귿,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C의 단위 시간당 분비량이 정상보다 지속적으로 적을 때 나타난다 입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자, 이것도 내분비계 질환인데요. 갑상샘 관련 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자, 이건 현대인들도 많이 걸리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분비가 굉장히 적어서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티록신 분비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기 디귿에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C, 티록신의 단위 시간당 분비량이 정상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때 나타난다 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4번이네요.